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들어갈 때에 지난주는 뭘 좀 보시면은 좋을까?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단 홍콩은 월요일에 쉰다는가 하고 아예 이거죠.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엄청나게 했는데 얼마나 나쁠까? 관심사였고요. 전승절이었죠. 러시아 5월 9일 날 월요일에 혹시 러시아가 휴전 선언을 할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였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긴 백에 미국에서 젠 사키 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인플레 대해 가지고서 미리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도 혹시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는 중국하고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가보죠. 일단 9일 월요일이요. 시작하기 전에 주말 동안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뭐냐 하면 포드에서 가지고 있는 리비안 주식, 이게 락업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을 800만 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주식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중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 요게 12시인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수출은 3.2%밖에 증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9%가 증가를 했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만큼 향후에 대해 갖고서 전망이 나쁘니까 수입이 좀 줄 거다. 근데 수입은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게 반응을 했어요. 수출, 수입 모두 다 예상보다 잘 나왔네. 그래서 봉쇄 영향이 비록 되게 크기는 했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요런 숫자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숫자가 제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왠지 이게 마이너스를 억지로 안 만든 것이 아닐까? 요런 이제 의구심이, 사실 이제 중국 데이터에서는 이런저런 좀 의구심들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사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는 좀 더 지켜보자.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거를 보는 게 더 낫겠는걸?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날 저녁에 돼가지고서 인민은행에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 갖고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인민은행에서 요번에 발표하기를 요런 표현을 써요. flood like stimulu스라고 해서 홍수처럼 많은 부양책, 요거를 쓰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우리가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거고, 통화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 금리를 건드리거나요, 아니면 미국식 QE 같은 거, 좀 진짜 제대로 한번 돈을 푸는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인민은행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홍수와 같은 부양책.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그 다음 러시아 전승절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날 오히려 이게 좀 더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 이게 생각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 약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날 보시면은 리비안 주식 파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CPI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날은 금리도 많이 빠지고 주식도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보시면은 중국의 봉쇄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까지 퍼져가고 있음이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 대표적인 기사인데요. 일본의 도요타가 상해 봉쇄 영향으로 글로벌 생산량 목표를 축소를 했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 중국 내의 공장에서 목표량을 줄이겠다, 이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공장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부품을 공급을 못 받아서 일본 공장이 생산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면은 세계 공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만드는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공급망이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세계 촘촘하게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멈추면 영향받는데, 특히나 중국처럼 거의 모든 걸 생산하는 국가에서 지금 봉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까지도 차질이 빚어진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름을 도요타가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테슬라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상해 공장 다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물류 차질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상해 공장은 돌아가요.
근데 상위 공장이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물류 차질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중국의 봉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뭔가 제조업은 살려주겠지. 중국이 그래도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거 제로 코로나로 잘 막아왔는데 이번에도 제조업체들은 뭐 인민들의 생활은 서비스업은 좀 망가지더라도 제조업은 어떻게든 잘 방어해내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코인 내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의 필요성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2주 전, 그러니까 요 주간 직전의 토요일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죠. 테라. 그 다음에 루나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는 점점 더 이제 하락이 가속화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자 옐런이 콕 집어서 테라를 사례로 언급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었죠.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나 인플레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바이든 아니면 사키인데 젠 사키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이제 끝나요. 그래가지고서 후임한테 넘겨주기로 했으니까는 요날 안 나온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멋있습니다. 뭐 비용 낮추겠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표현을 뒤에 배경 딱 깔고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면 일단 시장이 제일 환호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대중 관세 철회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수 있는 뉴스인데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영향 되게 적은 이슈이고요. 다음으로 인플레를 잡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보면 탑 이코노믹 프라이어리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경제적 최우선 업무인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인플레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연준의 몫이다. 즉 내 책임이 아니다. 연준아 잘해라. 압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연준이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고 연준이 잘해야 된다.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식 인하의 기준입니다. 정식 인준을 받은 사람은 브레이나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인준을 해달라. 놀랍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때까지도 파월 의장조차도 인준이 안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명자 신분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연준이 제대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임명한 사람들을 어서 의회에서 인준을 해달라라는 압박도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나도 방법이 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무엇냐라고 해서 쭉 제시를 해요. 자,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 기름값 낮추겠다.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는 건데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말을 안 하죠. 가을에 다시 쌓기로 결정한 거.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유리한 것만. 다음으로 의회에다가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차량 세금 공제, 클린 에너지 이런 거 하는, 그 다음에 투자 법안. 전부 다 이제 클린 에너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거를 좀 더 투자에 늘리자라는 거예요. 요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맞는 방향이죠. 그래야지 뭐 푸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기름을 정치화 시킨다. 그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클린 에너지는 태양을 누가 혼자 독식하는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맞지만은 이걸로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를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다음으로 진정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이젠 더 멀리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2030년에 판매되는 차량 2대 중에 한 대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로 하겠다. 역시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너무 맞죠. 하지만 2022년도에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를 따지는 우리 금융맨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참 안 와닿는 거죠.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의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 비용을 제한할 거고 약가도 제한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비 관련된 비용들이 다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요.
우크라이나 침공했었잖아요. 그쵸? 그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조치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재탕이에요. 다음으로 미국 내 농부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농부들에 대한 지원금을 이제 뭐 지금 내가 얼마 주고 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육류 그 가공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독과점으로 너무 해먹더라.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요 얘기 다 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공급망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 늘리겠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제출한 인프라 법안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이 통과를 촉구하는 겁니다. 역시 했던 얘기고요. 보육 및 장기 요양 비용 절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저렴한 주택 100만 호 이상 건설을 하겠다.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 다 했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파트, 대기업 및 부자 증세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비 집권 첫 해 적자 규모가 3,50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했고요. 다음으로 올해 추가로 1조 5천억 달러가 재정 적자 규모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랑했죠. 야, 내가 봐. 재정 적자 줄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기업이랑 부자에 대해서 증세가 있을 테니까는 더더욱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당연히 건전제장 해야죠, 여러분. 그쵸? 건전제장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이게 위기를 겪은 이후에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림이고 이게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그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 같이 왔었어요. 이때 어땠느냐? 1917, 18, 19, 20년도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한번 보시죠. 10%였는데 1차 대전 참전을 미국이 하니까 21%, 36%로 급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야, 우리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전쟁도 이미 끝났고 스페인 독감도 끝이 났잖아. 우리 이제 건전재정하자.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야, 요번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108%였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36으로 거의 이때 당시하고 비슷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참전하고요. 41년도 12월에 참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45년 8월에 전쟁이 끝이 나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38%에서 118%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역시 또 정신을 차리죠. 우리 건전재정 합시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두 시기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유동성이 주니까요. 재정정책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유동성을 감소시킬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상생활 물가 낮추는 이야기는 제가 다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을 얘기했는데 올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비축률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지만은 채워 넣어야 되는 거는 삭제하고 방출하는 것만 얘기할게요.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뭐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네. 정말 바이든 대통령은 저렇게 하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계속 CPI 발표를 앞두고서 증시는 뭐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음으로 11일 수요일 날 일단은 CPI 미국 거 나오기 전에 전초전격으로 중국의 물가가 나옵니다. 중국이 소비자 물가 사실요 여러분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중요도가 되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돼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게 기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계속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크게 미쳐요. 이번에도 돈가가 30%대 마이너스 영향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되게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물가가 낮으니까 돈을 막 풀어도 되겠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1.8% 대비 2.1로 높게 나왔어요. 네. 뭐 그치만은 소비자 물가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건 생산자 물가죠.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높으면은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텐데 그럼 미국, 유럽의 물가도 계속 높아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상치가 7.7인데 8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웬일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증시는 이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전 월에 8.3인 거에 비해서 낮아진 거 아니냐. 야, 중국도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피크치고 내려오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시 올라가는, 예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네. 아, 시장은 지금 너무 빠져서 호재를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상해에서 확진자가 약 1,5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점진적인 봉쇄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금요일에 나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죠. 다음으로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장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아주 뭐 일단은 중국이 좋죠. 중국 증시가 좋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야, 이러면은 물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어? 라는 기대가 확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자, 관세를 인하만 하기만 해도 CPI 좀 낮출 수 있다. 빨리 할수록 좋다. 라고 했었고, 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그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2019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이제 중국 때리면서 관세 다 부과할 거야 하던 시기에 미국의 지역 연준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입니다. 진짜로 관세를 때리면 어떤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미치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0.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은 총 5천억 달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그 물가가 0.4% 오를 거다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2,500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25%가 매겨졌고, 이 절반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절반에 대해서 매겨졌으니 얘가 이제 0.2% 정도 영향이 있겠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절반인 1250억 달러에 대해서 7.5%가 매겨집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이니까 0.1. 근데 그거에 이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니까는 여기서 0.03 정도. 그래서 둘을 합치면 0.23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물가가 8%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죠. 빨리 했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1년 전부터 해요. 관세 인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이 관세 인하 한다고 해서 높은 인플레의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좀 영향이 생각보단 적어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만은 적더라도 너무 높으니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요 기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생각보다 영향이 적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이미 그 수입선을 다변화를 해서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고대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8.1% 전년 동기 대비, 근데 8.3으로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 받는데 0.3이 나왔죠. 근원 소비자 물가, 이제 뭐 근원이 익숙하실 거예요.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 식품을 뺀 겁니다. 그러면 근원 소비자인데 요거는 예상이 6%, 근데 6.2가 나왔죠. 전월 대비로는 0.4 증가할 줄 알았는데 0.6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다.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죠. 중국 물가 봤을 때에 예상보다 높지만은 피크를 친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호재로 작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상해는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근데 미국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나왔을 때는 증시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호재다 아니다 호재다 아니다 싸우는 거죠, 시장이. 전월 예상보다 높은 거 아니야, 악재라고. 빠져야 돼.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야, 전월보다 이제 낮아졌으니까 피크 찍은 것 같아, 호재야. 얘 둘이가 싸웁니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강조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였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속화를 냈습니다. 전월에 0.3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0.4로 예상치 자체가 전월 대비 높지 않겠냐 했는데 0.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준 지표 발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0.6이라고 하면 뭐 전월 대비 0.6이 안 와닿죠. 곱하기 11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그러면은 7.2%잖아요. 연율로 7.2%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모멘텀이다. 대단히 높은 거죠. 예.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제일 높았던 게 6.5%였는데 이번 달처럼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7.2%. 근데 사실 이게 7.2%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산은 이거는 이제 복리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 뒤에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요인 때문일까라고 해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솔직히 인플레에 대해서 작년에 상반기에는 큰 걱정 안 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게 얘기를 했고 점점점 저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86번가에서는 뭘 봤길래 저런 식으로 안 좋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원래는요 작년에 초기에만 해도 그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요때는 이제 그 2020년 안 보였었고 21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요쪽에는 중고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나머지들은 조금 일정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서비스죠. 서비스는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서비스가 조금 이제 뭔가 단단하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단하게. 반대로 이제 그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었던 굿즈 이거는 좀 커지긴 했지만은 좀 커져가지고서 살짝 내려온 느낌은 있지만은 그래도 폭 자체를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에는 보시면 굿즈가 그 물가에서 주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여겨졌었던 것들 중고차 같은 것들은 뛰어넘어서 지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욕하는 거죠. 에너지. 요것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사실 에너지하고 우리가 음식료를 주범이라 볼 것이냐라고 하면 이미 다른 것들이 과거 대비해가지고서 너무나도 높아져 있다. 추세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CPI 요 발표된 거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요. 자, 이제 CPI 발표된 거 여기 들어가서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보시면은 일단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가지고 증가폭인데 사실 에너지는 마이너스 역할을 했죠. 그쵸? 마이너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든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기대하는 거는 중고차 가격이 빨리 빠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중고차 가격이 2월 달에는 마이너스 0.2, 3월 달에 크게 작동했어요. 마이너스 3.8. 근데 4월에는 뭐 맨하임 인덱스 내려갔다는 얘기를 이젠 솔직히 말해서 뭐 맨하임 인덱스의 중요성에 대해 갖고서 저희 채널에서 거의 처음으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젠 다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게 잠깐 놓치면은 그냥 뭐 아주 그냥 헤드라인 숫자만 보게 되거든요.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은 중고차가 훨씬 많이 내려올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애게게 0.4%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죠. 그쵸? 되게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상치보다 그 근원 물가가 높게 나오는데 기여를 좀 해버립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서비스 쪽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가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모멘텀을 얻어가요. 0.3, 0.4, 0.5, 0.6, 0.7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단단함의 주역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주겁입니다. 쉘터. 이 0.3, 0.5, 0.5, 0.5. 그 다음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PC에선 사실 예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쪽이 이제 0.3, 0.6, 0.1 했다가 0.6, 0.5. 그러니까 대충 한 0.5, 0.6은 나오나 봐. 그럼 둘 다 0.5가 나오게 되면은요. 연율화를 해버리면 6%입니다. 근데 쉘터하고 메디컬 케어를 합치면 전체 CPI에서 차지한 비중이요. 여러분 40%나 돼요. 40% 되는 애들이 연율 6%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인플레가 내려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요번에 또
예, 그 교통비도 기여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부 항목이거든요. 쭉 해가지고서 세부 항목을 한번 보시면 가령 예를 들면은 그 항공우님이 전월에도 10% 올랐는데 이번에도 19% 가까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꽤나 이제 크게 작동을 했었습니다. 자, 뭐 사실요 이게 렌트비 이런 게 높게 나오면 조금 약간 이제 그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막 유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CPI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요 주거비입니다. 32% 차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주거비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의료비 이게 6.88%로 요것도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5.67%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욕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 합쳐서 8.295%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시면은 전방위적으로 그냥 상당히 높게 인플레가 오고 있다. 그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맨하임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맨하임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여기 있는 자료는 아닌데 첫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4월달 맨하임 인덱스가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계절 조정을 거치고 나면 마이너스 1%, 계절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절 조정은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편하실 거다 라는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정도 빠졌지만은 실제로 중고차 CPI에 반영하는 중고차 지수는 마이너스 0.4로 나올 수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계절 조정하고 계절 비조정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실제로 CPI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꽤나 블랙박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맨하임 인덱스가 빠지고 있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맨하임 인덱스하고 CPI에 있는 중고차 지수하고는 2개월의 편차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자, 22년 2월 달에 마이너스 2.1%였으니까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기대가 되네? 왜냐하면 22년 3월 달에 마이너스 3.4%였으니 5월 달 지표 나올 때 마이너스 3 크게 나올 것 같아. 4월 달에도 마이너스 1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6월 달 것도 마이너스, 4월, 6월 달 전부 다 마이너스가 크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그 만하임 인덱스가 지금 기록되는 게 97년도부터인데 이거랑 이제 중고차의 CPI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시차 없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코릴레이션이 요 정도 나옵니다. 0.2 얼마 나와요. 근데 요거를 한 달 레깅을 중고차를 시키면 0.37이 나오고 두 달을 시키면 0.48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달 격차가 제일 이제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요 차트가 두 달 정도 편차가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 그쵸?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는 조금 뒤에 떨어지고,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는 좀 뒤에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고 좀 뒤에 올라가고, 두 달의 격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쵸? 근데 요때부터 좀 독특해요. 보시면요, 약간 실시간 같아요. 지금 최근은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그 올해 한번 보시죠. 올해가 제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맨하임 인덱스가 제일 높았던 달이 2022년도 1월 달이었어요. 이때가 피크입니다. 중고차 그 CPI의 중고차 지수가 제일 높았던 때가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사의 방식이 계속 더 정교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한 20 몇 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두 달치만큼 편차가 나는 게 맞으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편차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 떨어진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거는 늘 이게 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을 봤을 때 맨하임은 이제 6.3%, CPI의 중고차 지수는 4.4%.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 또 추가 하락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은 그 CPI 중고차 지수의 변동성보다 맨하임의 변동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까지 맨하임의 하락이 다 반영되어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하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보고서 뭐 기사에 뜬 거 보고서 뭐 떨어지니까는 와 그러면은 이제 뭐 중고차 지수 엄청 빠지겠네요.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렌트비가 이제 그 저기 주거비 이거잖아요. 관련이 제일 깊은데 이게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유력 이제 해외 증권사 그 이제 분석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미국의 렌트비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까지 상승해 있는데 본인들의 모델에 의하면 이게 이제 각종 지표들 넣는 거죠. 뭐 케이스 실러 지수에서 집값이 몇 프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모델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선행성을 이제 그 향후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렌트 비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은 존재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위중한 거 아니면은 내가 좀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그 발목에 아니면은 뭐 그 관절 같은 데 물이 좀 찬다. 근데 코로나 잘못하면 병원 가면 걸릴 것 같고 병원에서 요즘 여력이 없어서 그런 환자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안 가야지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리오프닝 했잖아요. 이제 병원 가가지고 그런 수술들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의료비에 있어가지고서는 아주 디플레적인 압박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는 것들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것들은 근데 병원을 안 가고 그러니 디플레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다닌다? 그러면 헬스케어 비용도 인플레적으로 굉장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연준이랑 바이든 대통령한테 행운을 빈다는 얘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4월 CPI 발표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시작부터 프레이밍을 딱 합니다. 뭐냐 하면 자 전년 동기비로 내려간 거 아니냐 이 얘기부터 꺼냅니다. 이게 진짜 첫 코멘트예요. 첫 그 문장이에요. 4월에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화된 것을 본 것은 매우 고무적, 그러니까 매우는 없어요.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8.3 여기 8.5죠. 8.5 대비비 8.3 나왔으니 잘 나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가 높다. 인플레는 열심히 잡겠다. 나의 경제적 최우선 순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 이코노믹이란 표현도 빼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약간 요렇게 또 이제 선을 긋습니다. 파월의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 후보자들 임명시키라고 그 전에도 압박을 넣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리사 쿡이 그 인준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사 쿡에 대해 갖고서 인준해준 거에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재차 다른 후보들도 빨리 임명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압박을 넣습니다. 나는 연준의 독립성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연준이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인플레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이만큼 큰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추가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격을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해서 낮추는 방안. 반값 초고속 인터넷이래요. 그래서 매달 최대 30달러 만 내면 되도록 30달러만 내면 되도록 이제 30달러를 낮추겠다는 건지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면 인플레가 잡힌대요. 자, 이날 이제 그 테라발 그 가격 급락이 코인 쪽에서 추가로 또 나타났는데, 스테이블 코인 전체 문제로 이제 번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그 10개 코인 시장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개 중에서 3개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테더입니다. 테더가 한 100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이 저기 테더인데, 테더에서 뱅크런이 혹시나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공포가 퍼져나갔고, 실제로 돈을 좀 빼갔어요. 하루 뒤에 이제 테더 요쪽에서 이야기하기를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가 나갔고, 우리가 그거에 다 대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래 1테더는 US 1달러 하고 완전히 매칭을 시켜 놓는다는 게 이 구조거든요, 테더에. 그러니까는 테더의 발행은 1달러 갖고 오면 발행해준다. 그 다음에 테더의 소각은 1달러를 빼주면은 소각이다. 이 구조로 처음에 짜져 있는 건데, 근데 이 테더가 1달러를 못 맞추고 이제 95센트까지 5% 정도 빠집니다. 그래갖고서 상당히 이제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어쨌든 잘 줬어요. 잘 주고 끝났다, 이날. 그래서 거의 또 이 1달러로 다시 이렇게 싹 맞춰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요게요, 여러분들,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요 날은요, 미국채 10년물이 7bp 빠졌어요. 그 다음에 2년물은 좀 오르긴 했는데, 단기물로 갈수록 이날의 특징은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초단기물, 1년 안 되는 애들이 많이 뛰었어요. 원래 그렇게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되는데 올랐다. 그건 누구 때문일까라고 하면, 지금 의심하기는 테더 측에서 인출해 나가는 자금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급 준비금을 금 매도를 하면서 준 거 아니겠느냐, 이고 금 매도하는 과정에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인 시장하고 실제 금융 시장하고의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테더에서 본격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며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여기 이제 테더 측이 하도 의심이 받습니다. 니네 리저브 그거 진짜 있는 거 맞냐? 그래갖고 미국에 조사도 받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벌금도 때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트랜스페런시 해갖고서 이거를 이제 테더 측에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밸런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보면, 요겁니다. 이제 리저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보면, 자기네가 83%가 현금, 아니면은 그 아주 단기성 자금, 아니면은 CP, 그 저기 회사채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 어떻게 하면은 현금하고 단기자금하고 CP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좀 더 만기 긴 회사채, 그 다음에 뭐 그 귀금속도 갖고 있어요. 지금 귀금속 4.6%. 그 다음에 이제 뭐 secured loan이라고 하는데, 정말 secured인지는 모르는 거고 5.2%. 그리고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그게 6%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 83%나 되는 캐시 점점점점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캐시는 6%, 그 다음에 원래는 영래포도 갖고 했는데 이거는 없고, 이제는 CP가 이제 36%, MMF가 4.55%.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캐시하고 MMF만 갖고서 초단기라 얘기하는데 좀 더 광의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1년 미만이죠. 이게 그 트레저리 빌, 미국 채, 단기물을 가지고 있는 게 5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팔아갖고서 충당을 한 거죠.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767, 그러니까는 그 767억 달러 정도의 그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80%의 절반이니까는 약 한 40% 정도, 그러니까는 한 그 200억 달러 후반 정도 되는 게 이제 트레저리 빌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출이 나오면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란 거고, 사실 테더는 이제 의심을 받는 건 뭐냐면 요런 쪽입니다. CP하고 코퍼레이트 펀드하고 시큐어드 론즈 쪽에서 중국 쪽에 소위 말해서 헝다 채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항상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정말로 인추위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다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인데, 이번에 30억 달러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응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5% 정도는 가격이 흔들렸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지금 저보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봐봐라 라고 하면은, 지금도 옆에 저 핸드폰으로 켜놓고 있는 거는 테더 보고 있어요. 테더에서 과연 인출 대규모로 나타날까? 왜냐면은 테라 루나 이쪽도 이 구조적인 뭔가 문제를 그 시장에서 발견하면서 지금 공격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테더에 대해 갖고서는 지금 그냥 이제 하는 말로는, 그 너네는 1대1로 매칭이 돼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니네가 1대1로 매칭해 놓은 그 리저브 자산들은 다 구 자산들이고, 그런 애들은 주말에 거래가 안 되잖아. 근데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24/7 거래가 되는데, 주말에 인출 신청하면 너 대응이 되니 그 주말에 혹시 이번 주말에 테더 공격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쪽으로 가보면은, 연준의 오비들, 이 연준 졸업한 사람들이죠. 구 연준 사람들. 요 양반들은 이제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발언하고 있어요. 그 뉴욕 연준 총재 했었던 빌 더들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4에서 5%까지 이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이제 말이 계속 바뀌어요. 3, 4%면 된다 그랬다가 이제는 4,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4, 5%까지 올리려면 지금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본인이 연준에서 근무하실 때는 더없이 비둘기셨거든요. 나오셔서는 지금 이제 그러시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이 때가 아닐 때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원래 자기 일이 아니다가 투표권이 없다가 올해부터 투표권이 생긴 블라드가 생각보다 여러분 톤이 낮아져 가고 있어요. 뭐냐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건 확실해요. 특히나 연준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근원 CPI, 근원 물가였고, 근원 물가는 굉장한 모멘텀을 받고 지금 올라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블라드가 4월에 인플레이션 되게 핫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5bp의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블라드가 나는 매요, 세상 최고 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연준에 지금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부터는 좀 사리세요, 몸을. 미온적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 네. 어쨌든 이날에 이제 CPI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그냥 주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2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시장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나라 이때 막 원달러 환율이 막 뭐 1,300원 간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야, 우리 이제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또 처음이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한국이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했어요.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했어요. 외교를 잘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행동하는 용기라고 그 벤 버냉키 의장의 회고록에서 나옵니다. 통화 스와프 맺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맺은 거다라고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 이외 국가들이 지금 외환 시장이 막 굉장히 흔들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급하게 갑자기 국채를 매도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미리 통화 스와프를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하고 맺어놔야 그런 불안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통화 스와프를 맺은 목적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맺을 때에는
특정 국가만 콕 찍어서 맺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통화 스와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까지만 해도 연말까지만 해도 맺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맺을 때 어땠었냐 하면은 우리 말고도 다른 우리랑 비슷한 체급의 국가들하고 동시에 통화 스와프가 맺어졌었고, 그 다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일제히 그걸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이제 항시 맺어주는 국가 그룹에 못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맺어주는 세컨 티어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해줄 것 같은 게 뭐냐면, 연준이 작년에 그 SRF하고 피마라고 해가지고서 스탠딩 레포, 상시 레포, 상시 네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겠어라고 하는 상시 그 레포 체제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그 저기 미국 국내를 위한 게 있고 국외를 위한 게 있는데, 피마가 국외를 위한 거예요. 이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기대를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제 6.8도 돌파를 해버려요. 6.8을 돌파를 해버렸는데, 요때만 해도 6.2, 6.3 할 때만 해도 이거 디밸류 시키면 얼마나 갈까 했는데, 대략 시장에서 제가 그때 한 6.6에서 7 정도 보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6.67 정도 보는 데가 있고 7도 넘는다고 보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6.8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위안화를 디밸류 시킬 때, 그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7까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가파른 속도로 6.8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위안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중국 쪽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홍콩입니다. 홍콩의 외환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홍콩은요, 여러분들 페그제예요. 그러니까 홍콩은 테더예요, 테더. US 달러하고 가치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외환시장은 어떠냐? 구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요. 7.75에서 7.85라는 아주 좁은 구간으로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7.85를 자꾸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에 홍콩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너 상단에 왔네? 그럼 개입해가지고서, 얘네가 개입 안 하면 7.85에 넘어가겠죠. 개입을 해서 7.85를 지킨 겁니다. 금요일도 또 7.85 터치를 하네? 금요일도 개입을 합니다. 이틀 연속, 홍콩이요, 외환시장에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입 메커니즘이 되느냐? 홍콩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를 팔아요. 그리고 홍콩 달러를 삽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홍콩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말은 미국 달러에 고정을 시켜놨는데,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져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팔면은 가치가 내려가겠죠. 사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를 팔고 그걸로 홍콩 달러를 사는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느냐? 그럼 홍콩 달러를 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홍콩 달러를 샀다. 시중에 있는 홍콩 달러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했다. 그래버리면 홍콩 내에서는 유동성이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콩의 자산 시장이나 특히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2020년부터 보여드린 거고, 2020년 이때는 환경이 굉장히 유동성이 높았죠. 그쵸, 여러분들? 7.75 하단을 뚫고 내려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이럴 때까지도 큰 위기가 안 와요. 근데 이게 쫙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단에 터치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좀 까리한 거죠. 그럼 과거의 사례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증시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증시 안 좋았잖아요. 내내 7.85 터치했다 내려갔다 터치했다 내려갔다 난립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금융위기 왔을 때에는 페그 뚫어요. 7.9까지도 갑니다. 굉장히 이때도 타이트 했다라는 거죠. 있죠.
그러고 나서 돈을 풀면은 이렇게 쫙 밑에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들이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주식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홍달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주식할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좀 그래서 워닝 사인이 켜졌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외환 보유고의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동날 정도로 혹은 그럴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빠른 속도로 달러 개입이 달러 매도 개입이 필요해지면 홍콩 쪽에 소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쪽에 소동이 벌어진다는 것은 위안화 시장에서도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국이 안 좋을 것 같아도요. 중국 위안화 숏은 못 쳐요. 숏은 치면 큰일 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못 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좀 딴 얘기인데 헤지 펀드들이 막 국가를 대상으로 중앙은행을 공격했다, 털어먹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털어먹냐 하면은 돈 빌려요. 걔네는 전문 투자자니까는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 계좌가 일반 개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을 털어먹겠다. 그러면 영국에 가가지고서 은행들에 가가지고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영국 파운더가 생기겠죠? 그걸 가지고서 환전하고 나와요. US 달러로. 그러면 파운더가 약세가 되겠죠. 그걸 대량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점점 파운더가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너는 원래 지금 유로화 함부로 만들려고 지금 체력도 펀더멘털도 다른데 독일의 마르크하고 패깅을 하겠다고 넌 안 되지. 파운드와 더 약세돼야 돼 해가지고 갑자기 파운드가 확 약세로 돼버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지고 있던 US 달러를 다시 파운드화로 환전해가지고서 은행에다가 대출받은 거 갚는 구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위안화를 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겠다. 대출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사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안화를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중국 당국에 적발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 그 금융기관은 전문 투자자 자격이 박탈당할 각오를 중국에서 해야 돼요. 못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홍달 갖고 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의 프락시 통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근데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는 홍콩 달러고 홍콩 달러가 왠지 한 번은 무너질 것만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무너진 적은 없지만 그럴 것만 같은 생각으로 카일바스나 이런 애들은 자꾸 홍달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홍달을 이렇게 탁탁 치는 재미가 애들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위안화를 대상으로 공격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요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날 생산자 물가 미국 나왔어요. 사실 생산자 물가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물가가 문제니까 이제 보는 건데 자, 어떻게 나왔느냐.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근원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야, 일단 근원이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네.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전월이 11.5인데 요번에 예상보다 높지만 11. 전월이 9.6인데 예상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낮은 8.8. 야,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전월치가 상향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월치는 11.2%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월치가 11.5로 0.3이 상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0.3만큼 그 다음 달 거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저가 올라가 버리니까는 그 다음 건 내려간다는 거죠. 명확한 건 사실 전월 대비 숫자가 명확해요. 자, 전월치가 0.2가 상향이 돼버리니까는 원래 같으면 이 상향이 없었으면은 이달께 0.7이 나왔겠죠. 그럼 요게 11.0이 아니라 11.2나 11.3이 나왔겠죠. 그리고 전월치는 11.5가 아니라 0.3을 빼야 되니까 11.2였죠. 그럼 전월 대비 더 나왔겠죠. 근원은 더 심해요. 근원은 어떠냐? 보면 0.4가 상향됐잖아요. 원래 얘는 9.2였어요.
얘 0.4를 더해주면 9.2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말장난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나온 거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뭐 낮게 나온 것 같고 그래도요.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20.3만, 20만은 대단히 좋은 숫자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상보단 높은데, 이 약간은 까리함이 느껴지는 게 5주 전에 16만 6천으로 낮았어요. 낮았는데 지금은 20, 너무 낮았죠. 너무 낮아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5주째 계속해서 살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미국 고용도 살짝은 봐야 된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이날 드디어 정식 의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준안이 의회에 통과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았다.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라 그러죠? 임시직이라는 타이틀, 이제 부사적인 설명을 빼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뭐냐면, 이날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일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하락장 얘기하잖아요. 그 하락장이라는 거의 공식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고점 대비해서 20%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락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코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스닥은 이미 20% 넘게 하락한 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미 그 시기가 엄청나게 지났죠. 근데 다우는 아직 거기에 택도 없이 덜 빠졌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간당간당 했단 말이에요. 19.92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장중 저점 기준입니다. 장중 저점으로 고점 대비해서 19.92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에 성공을 해버려요. 예. 그래갖고서 코렉션이라는 명칭이 원래 같으면 요거를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됐었다라고 해버리면 공식적인 약세장 명칭이 부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온 언론에서 약세장이라는 게 도배가 됐겠죠. 근데 그 직전에 반등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굉장히 증시가 그래도 파워가 있구나. 하락장은 안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월이 이날 장 거의 종료될 정도쯤 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켓플레이스라는 데 와갖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고해성사와도 같았던 인터뷰를 합니다. 뭐냐면, 금리 더 빨리 올릴 걸, 파웰의 뒤늦은 후에. 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의 실패를 인정을 하면서요. 올해 2번 0.5%포인트 인상은 재확인을 했다. 그리고 미국 상원 파월 연임안 통과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금리 더 빨리 올릴걸. 빨리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날에 인터뷰 중에서 주요한 거를 좀 꼽아보면은 요런 게 있었어요. 첫째로, 물가를 2%로 나누는이 아닙니다. 낮추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왜 이렇게 타이포가 많죠? 자, 물가를 2%로 낮추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다루는데 실패한 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죠. 우리가 좀 아프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물가가 너무 높은 게 고착화되는 게 제일 별로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미리 좀 선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공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월도. 다음에 마치 이제 유럽에서 QE를 할 때에 유럽발 QE를 할 때 마리오 드라기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atever it takes란 얘기했거든요. 내가 뭔들 다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을 시켰죠. 요 얘기가 그때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파월이 we must do whatever what we need to do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좀 차용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 예. 그래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5bp에 대해서 진행자가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자,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75bp 더 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니까는 파월이 돌려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줍니다. 위원회는 추가되는 데이터와 진화하는 전망에 적응해온 것을 진행자께서 봐오셨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계속 할 일이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거 보고서 75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기본 가정은 앞으로 0.5 두 번은 계속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걸 보고 좀 조금은 마음은 편해지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 하면은 파월이 너무 이제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좀 현실성 있는 얘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좀 원하는 미리 좀 인플레 좀 예봉을 꺾어줬으면 하는 이야기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테더가 좀 이날 계속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쪽에서 또 하나가 가격 통제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1970년대 같이 만약에 세상이 진행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자, 미국 의회 휘발유 값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주에 표결하겠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휘발유 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정유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급등하는 휘발유 값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자, 과도하게 휘발유 값을 책정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겠다. 휘발유 가격 바가지는 당장 멈춰야 한다. 이는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70년대에도 닉슨 대통령이 이거 똑같은 거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기간에는 이걸로요. 심지어는 인플레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구나.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저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조금씩 해서 합쳐보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장중한 때 많이 떨어지고 있던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또 이렇게 마감을 했죠. 예, 그래서 살려냅니다. 예, 살려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3일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다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하루입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또 더 좋아져라 이렇게 부채질을 날개짓을 해줬던 게 중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상해시에서 5월 중순 사회적 제로를 달성하면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 환호를 했냐면 사실 이런 얘기가 수요일도 나왔는데 이날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거는 5월 중순이라는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환호를 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너무 중국이 지금 숫자들이 나쁘니까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중국이 완화책을 쓰는 데는 좀 미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최근에도 금리를 소폭 내린 것도 있고 돈을 뭐 영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지원해라 해라 하고 있는데 요번 보시면 4월 중국 이게 이제 금요일에 나온 건데요. 4월 중국의 신규 융자 121조로 격감 코로나 실물 경제의 충격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금리도 좀 낮춰주고 대출도 좀 소상공인 많이 해줘라 막 이렇게 했는데 대출 안 해가는 거예요. 신규 융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제 그 신규 융자가 좀 나오고 해야지 금리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통화량을 좀 이렇게 넣어주는 효과가 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다 막혀 있는데 우리 같은 봉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봉쇄를, 그러니까는 뭐, 락다운 같은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배달의 민족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진짜 모든 게 막히고 배급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꽂아줘도 아무 소용도 없고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금리 낮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좀 실효성이 중국에서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한계론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전 달에도 원래는 MLF하고 낮추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없었죠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미온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음으로 요거는 만약 나온다면 큰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원래 중국이 2008년 9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글로벌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전하양, 그 다음에 이구환신 4조 위안을 쏟아붓습니다. 재정정책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차화정이 바로 올 수 있었고 증시가요.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자동차 쪽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크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가능성이라는 거. 자,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또 좀 재밌는 뉴스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원래는 자금 조달하는 것 중에서 테슬라 주식을 담보대출로 받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철회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125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 주식이 요즘 많이 빠졌죠. 막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요 담보대출 받을 때 이거 이제 그 트리거가 되는 추가 담보 요구되는 그게 마이너스 30% 되면은 아마 추가 담보 요구하는 걸로 구조를 짜려고 했었다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숨에 그렇게 가버리니까는 돈 빌려주는 쪽에서 야 이거 별로지 않냐? 이거 말고 딴 걸로 해줘 하니까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까는 사실 테슬라 주식이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우선주 뭐야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사우디 왕자, 그 다음 또 뭐 10억 달러는 별도로 유치 뭐 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우디 왕자가 뭐 투자 유치 71억 4천만 달러 해준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의 경로가 좀 변화가 있다. 담보대출은 아니다. 이런 건데 더한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 머스크 트위터 인수에서 발 빼려는 거 아니냐. 최근에 좀 테슬라 주식도 급락하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이유로 된 거는 지금 머스크는 지금 구실로 얘기하는 거는 이 가계정이 그 보수로 만든 가계정이 5% 이상 넘어가면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단숨에 주가가 10%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5% 이상 상승을 했죠. 다만 이제 머스크는 또 트위터에다가 아직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VC는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유 시장에서요, 오펙 플러스가 이제 발표를 하기를 이번에도 목표 산유량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전쟁 때문에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의 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근데 보시면은 전쟁을 넘어서는, 전쟁 이전에도 유가는 90불이 넘어섰었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높은 유가였을까라고 해보면 오펙 플러스 애들이 이제 역대급 감산을 했고 그 감산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즉 증산을 하는 거죠. 증산을 그러면은 착실히 해야 되는데 증산 물량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 4월에도 40만 배럴을 증산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다 취합해 보니까 15만 3천 배럴밖에 증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증산하자고 했는 거 다 따져보니까 이제 쿼터가 좀 늘었을 거잖아요. 그 현재 기준 쿼터 기준으로 봤었을 때 80만 배럴을 매일매일 적게 생산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2020년 3월에 막 원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었잖아요. 마이너스를 갔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 우리가 원유 기름 국가들은 다 돈이 많다, 부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 나라들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됩니다. 부채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보통 이 나라들이 그 강력한 원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복지 정책을 잘 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럼 빚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도 엄청나게 감산을 해가지고서 유가를 받쳐 올려가지고서 이제 유가를 받쳐 올려갖고서 좀 재정을 좀 펼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아가지고서 생산 설비에 대해 갖고서 신규 유전을 파든지 아니면 기존 유전에 대해 갖고서 메인터넌스를 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ESG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오펙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가 유전 쪽에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뭐야, 탄소 발생시키는 거에 너가 투자를 하겠다고 내가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 라고 해서 실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기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오펙 회의에서는 물량을 늘리자라고 했지만은 사우디 정도 되는 돈 있는 국가들은 다시 투자 좀 더 해가지고서 생산량을 다시 늘릴 수가 있는데 뭐 리비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알고 있는 건전한 국가들 넘어서요. 리비아나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산유국들은 지금 못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막 송유관에 문제가 생겨갖고서 그 전보다도 더 막 산출량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기도 생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그게 근본적인 원유 시장에 받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 이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밤에 미국 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도 오랜만에 한번 힘차게 이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서 뭐 좀 막판에 가선 좀 좋게 끝이 났죠. 이제 보시면은 금리 보시면은 지금 3.1도 넘어갔다가 이제는 소폭 아래로 내려와서 끝이 났는데요. 조금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아주 증시가 그래도 안심을 하려면 그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좀 안정화가 좀 그래요. 증시가 내리면 금리도 같이 빠지고 증시가 좀 올라 보려고 하면 금리도 올라서 아이 뭐야 증시 좀 달려 보려고 하면 금리 또 오르네. 아이 지금 금리 높아져 갖고 부담돼서 죽겠는데 하면 증시가 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 이고, 다음으로 이제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5년짜리 보게 되면 그 FOMC 때는 보면은 금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해서 인플레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월의 후회 고백 이거 이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옵니다. 파월이 마음이 좀 변했나? 기대 인플레가 우리가 진짜 내려와도 되나?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지난주는요, 그 전주 대비해서 2.5%였던 5년 기대 인플레가 2.35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연준이 원하는 범위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파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파월의 고백, 파월의 후회가 일단은 시장에 일부 먹혔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시장인데요. 여전히 원유 시장은 51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원유 유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거고, 저 보시면은 유럽 이제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해보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제재가 뭐 한이 많이 나오니까는 한다 그러면 올랐다가 안 한다 그러면 또 내렸다가 영 이게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 있는 거고, 다음으로 미국이 만약에 가격 제한 정책을 진짜로 펼칠까 말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가격 제한 정책을 펼치면 70년대처럼 흘러간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이제 뭐 그 봉쇄를 지금 푼다, 상해를 풀 수도 있다 해보니까 바로 또 유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뭐야, 또 인플레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유 시장도 또한 마찬가지의 이 아까 전에 금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장이 안심하기에는 이른 그런 요소를 코릴레이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좀 시장이 좀 좋아 볼 만한 뉴스가 나오면, 가령 뭐 상해 봉쇄를 풀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면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뭐야 그럼 인플레는 안 잡히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공급망 쪽은 보게 되면 뭐 이쪽은 하여튼 숫자가 계속 좋아요. 지금은요. 서부항은 그렇고 단기자금 시장 별일 없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보시면은 돈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선진국 쪽은 좀 빠지는 게 많이 주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좀 줄었고요. 그래서 18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은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신흥국 쪽은 보시게 되면 원래 그래도 신흥국 쪽은 돈이 들어오다 그 돈 들어온 게 거의 줄었다가 지금 좀 신흥국 쪽에서도 사실 지난주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자산 쪽에서 돈이 빠졌습니다. 네. 돈이 빠졌는데 신흥국에 특히 많이 빠졌고, 근데 한국이 아주 놀랍게도 돈이 들어와요.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 매매 보게 되면 한국이 그나마 이제 금요일에 빡세게 샀던 거는 한국에 돈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요. 네. 이게 계속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쪽 보시게 되면
확진자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그림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상해시에서 5월 중순에 사회적 제로 달성하면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제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격리시설 내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격리시설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격리시설 내에서는 10,000명이 나와도 사회적으로는 제로인 거죠. 격리시설 바깥에서 발생한 환자가 아무도 없다면요. 그리고 사회적 제로 달성이란 건 뭐냐면 격리시설 이 밖에 확진자가 제로인 게 3일 연속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상해가 봉쇄된 이후로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가 이제 언급된 걸 대환호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낙관하기는 이른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인 제로 시기의 봉쇄 해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갖고서 막 뭐라고 하기엔 좀 확 풀기는 어려운 거죠. 한국처럼. 그러니까는 아주 제한적으로 횟수도 제한해버리고 통행증 같은 거 가지고 다니게 하고 지금처럼 그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해가 처음 봉쇄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확진자가 1,500명 수준의 이때였거든요. 지금 풀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1,500명, 2,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1,500명 수준에서 봉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대로 갑자기 확 찍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완전 풀기에는 재확산의 위험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봉쇄하다가 오픈을 했다고 해도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 또 재봉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상해 말고 다른 도시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시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리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다들 유심히 보시는데, 작년 12월 말에 봉쇄했다가 한 달 만에 봉쇄를 해제를 해요. 근데 또 나와서 4월에 또 봉쇄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흘 정도 있다 봉쇄 해제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당산시를 보시면은 3월 22일에 봉쇄했다가 4월에 봉쇄 해제했다가 봉쇄 8일 만에 또 재봉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너무 제로를 하려고 하면은 한 명만 나와도 이거 다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당대회를 앞두고서는 계속 이렇게 풀었다 열었다 풀었다 열었다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V자 반등, 우리가 20년에 봤던 거는 좀 보기가 어렵고 약간 이제 L자에 가까운 나이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많이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일단 무기연기 시켰잖아요. 이런 거 선전하기 굉장히 좋은데 연기를 무기한으로 시켰다는 것 자체가 10월까지는 별거 없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내년 6월에 있는 아시안컵까지 지금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내년 아시안컵까지 포기를 해? 그러면은 요거는 내년까지도 중국은 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서 중국은 진짜 봉쇄에는 진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낙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GDP 나오는 이번 주 업데이트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예요. 91%.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거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느냐. 91%까지 됐는데 이제 실적의 예상을 상회한 비중이 77로 과거 5년과 똑같고 10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EPS 예상치 상회 폭은 5년보다 이제 대폭 낮아졌고 10년보다도 낮아져 있는 4.9%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출은 좋아요. 매출은 예상치 대비 상회폭이 5년 10년보다 높고 예상치 상회폭 자체도 5년 10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가격 인상은 했는데 미국도 소비가 좋아서 매출도 괜찮은데 원가가 너무 올라갔는데 원가 올라간 것만큼 가격 인상 반영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도 가이던스가 부정적인 비율이 여전히 긍정적인 것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적 추정치도 좀 낮아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고 그렇지만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져서 이제는 PER이 16.6배로 과거 10년 평균까지로 내려왔다. 나 싸다. 싼데 내가 뭐가 무서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기에 매수하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히 용감한 일이었었던 건지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높았던 거구나. 근데 이때 사라고 했었군.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나니 이제 이만큼 내려왔는데 저평가가 아니라 평균이라고. 평균 참 빡세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평균까지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싼 거 아니냐 하는 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평균이 너 무슨 말인지 모르냐, 평균이란 건 말 그대로 위로 갈 가능성, 밑으로 갈 가능성이 딱 5대 5라는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플레가 없었던 과거 10년 하고 지금의 를 비교를 하면 지금의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밸류에이션이 혹시나 할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총평해보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더더 높게 나왔지만, 그리고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파월이 반성문 썼고, 바이든 대통령 가격 제한 정책, 대중 관세 면제 코멘트, 상해 봉쇄 해제 일정 나왔고, 중국이 적극적인 정책 쓸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해서 주 막판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고 약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친,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쇠약해져 버린 거죠. 그런 금융시장은요,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뭐가 있냐면, 중국의 이제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지표들 나오고요. 그래서 또 코로나 봉쇄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봐야 되고, 미국 소매 판매,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건전하신가. 그 다음 파월 연설이 잡혀 있고요. 뭐 이제 다음으로는 뭐 일본 소비자 물가 요번부터가 그거죠. 이 그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진짜 금리 인하할까 이번에는 까지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왔는데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